624쪽에 4번 보실 차례예요. 4번. 맞죠? 네. 확정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인데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갑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발생하죠.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발생할 겁니다.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이 의무를 이행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우리민법 186조에 의해서 이때 이 등기가 이루어지면 매도인 갑은 소유권을 상실할 테고 따라서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한다면 불이익이 발생을 할 겁니다. 이러한 자를 우리 등기법에서는 등기의무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등기의무자라는 개념은 등기만 놓고 볼 때 권리를 상실하거나 불이익이 발생하는 자를 우리 등기법에서 등기의무자, 즉 절차법상 등기의무자. 이 등기가 이루어지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테고 그리고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한다면 이익이 발생하겠죠. 이러한 자를 우리 등기법에서는 등기권리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민법에서의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는 개념이 다르죠. 민법에서의 등기권리자는 누구죠? 등기청구권을 가진 자를 민법에서 등기권리자, 등기의무를 가진 자를 민법에서의 등기의무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민법상의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와 우리 등기법상의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는 개념이 다르다고 했는데 기억나실까요? 이때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가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이때 이 등기관은 등기를 해주겠죠. 문제는 을이 등기를 신청하고 싶은데 갑이 등기를 안 해주더라는 겁니다. 이때 이 을은 어디로 간다고 했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법원에서는 을 승소 판결을 내줄 테고 이 판결이 확정이 됐다면 을은 뭐라고 부릅니까? 승소한 등기권리자라고 부릅니다. 승소한 등기권리자는 상대방의 신청이 없어도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죠. 그러면 등기 진정성이 판결서 갖고 확보가 되니까 등기관은 이 등기를 실행해 줄 겁니다. 이걸 뭐라 부르죠? 승소한 등기권리자의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이라고 부를 겁니다. 맞아요. 그렇죠. 두 번째.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매도인 갑에게는 등기 의무도 발생하지만 등기 청구권도 발생한다고 했죠. 그 등기 청구권의 이름은 뭐죠? 소유권, 이전 등기, 인수 청구권. 그 다음에 을은요, 소유권, 이전 등기, 인수 의무. 이러한 등기 청구권과 등기 의무도 발생하죠. 맞아요. 그렇죠. 이때 이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등기를 갖추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갑의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이때 등기가 이루어지면 갑은 소유권을 상실할 겁니다. 따라서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한다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자를 우리 등기법에서는 뭐라 부릅니까? 등기의무자. 이 등기가 이루어지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따라서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한다면 이익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자를 우리 등기법에서는 등기권리자라고 불러요.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는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등기는 실행이 될 테고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겁니다. 이때 우리 등기법상의 등기의무자는 갑, 등기권리자는 을이죠. 근데 민법에서의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는 저쪽과 달라지죠. 민법상의 등기권리자는 누굽니까? 갑. 등기청구권을 가진 자가 민법상의 등기권리자. 등기의무를 가진 자가 민법상의 등기의무자죠. 그러면 민법상, 즉 실체법상의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는 이렇게 뒤바뀔 수도 있네요. 맞아요. 등기청구권을 기준으로 한다면 저쪽이 될 테고 등기인수청구권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쪽이 되겠죠. 그래서 민법상의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는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절차법상의 등기 권리자, 등기부자는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이때 세금이 자꾸 부과되니까 갑은 등기를 빨리 넘기고 싶어요. 그런데 을이 받아가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했죠. 언제 채권자가 이렇게 있다면.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넘어가면 강제 집행 들어올 것 같으니까 을이 안 받아가는 경우가 있고요. 이때는 자꾸 갑에게 세금이 부과가 될 겁니다. 따라서 갑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했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는 갑 승소 판결을 내줄 겁니다. 그리고 그 판결이 확정이 되면 갑을 뭐라고 부릅니까? 승소한 등기 의무자라고 부르죠. 승소한 등기 의무자도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승소한 등기 권리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는 이행 판결 또는 인수 판결. 이때 나오는 게 인수 의무를 이행하는 거니까 인수 판결이라고 불러요. 이것도 이행 판결의 일종이라고 했죠. 이때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때 이 판결은 원칙이 무슨 판결이라고 했죠? 이행 판결. 기억나셔요? 이 이행 판결의 경우에는 승소한 등기 의무자, 승소한 등기 권리자는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라고 했죠. 이때 승소한 자만이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까 패소한 자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셔요? 두 번째. 원칙은 이행 판결이지만 예외적으로 형성 판결의 일종인 공유물 분할 판결만큼은 승소 여부를 따집니까? 따지지 않습니까? 승소, 패소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고 했죠. 기억나셔요? 원고, 피고 여부도 따집니까? 따지지 않습니까? 따지지 않는다고 했죠.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판결은 확정 판결일 걸 요구하죠. 따라서 등기를 신청할 때는 확정 증명서를 첨부한다라고 했습니다. 송달 증명서를 첨부하는 게 아니라 확정 증명서를 첨부한다고 했죠. 네 번째, 그렇다고 한다면 임시로 강제 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한 판결은, 즉 가집행 선고부 판결은 확정 판결입니까? 미확정 판결입니까? 미확정 판결이라고 했죠. 임시가짜를 쓰고 있으니까. 맞아요. 따라서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는데 기억나셔요? 안 나셔요? 안 나면 다시 해야 돼요. 나면 안 해도 되지만 기억나는 거죠? 표정을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이때 이 등기 청구권은 채권인데요. 채권의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걸리죠. 몇 년입니까? 10년. 그렇죠. 그러면 소멸시효의 개념은 뭐죠? 민법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기간이 일정 기간이 경과가 되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 평가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 평가해서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그자의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제도, 이를 소멸시효라고 하고요. 그 일정 기간은 채권일 경우에는 10년, 물건일 경우에는 20년. 다만 민법에 보시면 1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습니다. 우리 등기법에서는 10년짜리만 필요해요. 그러면 이 채권은 10년인데 이 채권이 발생한 시점부터 10년이 경과가 되면 이 을의 권리는 소멸할 겁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소멸시효 개념 자체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기간이 일정 기간이 경과가 되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 평가해서 그자의 권리를 소멸시킨다고 했죠. 그렇다면 요 시점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송을 제기했다는 얘기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권리를 행사한 겁니다. 권리를 행사했기 때문에 이 시점에 소송이 제기된 시점에 소멸시효가 중단이 돼버립니다. 이를 소멸시효 중단 제도라고 불러요. 소멸시효가 중단이 돼버리면 그 시점부터 다시 10년이 경과가 돼야 됩니다. 이걸 소멸시효 중단 제도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때 소송이 제기됐으면 소멸시효가 일단 중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시점부터 다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몇 년이 지나야지만 소멸시효가 완성이 될까요? 10년. 이때부터 10년이 경과가 돼야지만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0년이 경과가 됐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른 등기 청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맞아요. 10년이 경과가 됐으니까 판결이 확정된 시점부터 10년이 경과가 됐으니까 어른 등기 청구권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등기 청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받은 판결서를 가지고 요 을이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관은 이 등기를 해준다고 했습니까? 안 해준다고 했습니까? 네? 해준다고 했죠. 왜요?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권리가 소멸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권한과 자격이 없다라고 했죠. 따라서 등기관은 일단 등기를 해줍니다. 그렇다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왜?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을의 권리는 소멸되었기 때문에 을은 등기를 갖추지만 권리를 취득하지 못해요. 나중에 갑이 말소를 요구할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등기를 했다면 이거는 을은 권리를 취득하는 겁니다. 을은. 그래서 소멸시효 전인지 후인지가 대단히 중요해요. 되셨을까요? 되셨죠? 그러면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공유물 분할 판결을 첨부하여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습니까? 맞죠? 이때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는 지분의 맞교환이니까 무슨 등기 신청한다고 했죠? 지분 이전 등기를 신청한다고 했는데 기억나셔요? 그렇죠? 2번.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패소한 등기무자다가 그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서 판결이 이행 판결인지 형성 판결인지 표시가 안 돼 있죠. 그때는 원칙인 이행 판결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원칙인 이행 판결을 기준으로 해요. 따라서 맞는 지분입니까? 틀린 지분입니까? 틀린 지분이 되겠죠. 3번.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그 소송의 변론 종결 후 사망했다면 이 변론 종결이라는 문구가 사실은 소송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사망했다면 상속인이 소송 절차를 이어받아야 돼요. 그런데 변론이 종결된 후에 사망을 했다면 소송 절차를 이어받을 필요가 없이 비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고스란히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변론 종결 후에 사망이 됐으니까 이때는 피상속인이 가진 권리를 고스란히 이어받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판결서를 받았다면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판결서를 가지고 상속인이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게 돼버립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3번, 4번.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 채무자가 그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가 얻은 승소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것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우리민법 제186조에 의해서. 이 등기가 이루어지면 매도인 갑은 소유권을 상실하겠죠. 따라서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한다면 불이익이 발생할 겁니다. 이러한 자를 우리 등기법에서는 등기 의무자라고 부를 겁니다.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따라서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한다면 이익이 발생할 테고 이러한 자를 우리 등기법에서는 등기 권리자라고 불러요. 갑과 을은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갑은 등기를 넘겨주고 싶은데 을은 등기를 받아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확인해 봤더니 을에게는 채권자가 이렇게 있더라는 겁니다. 을은 채무자. 그 다음에 여기 병은 채권자. 그러면 이 채권자는 채무자의 등기 신청을 대위 신청할 수 맞아요. 채권자는 이 채무자의 등기 신청을 대위 신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뭐라고 부르죠? 채권자 대위 신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갑과 을이 공동 신청하는 게 아니라 갑과 병이 공동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되셨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갑이 이제 마음이 바뀌어서 안 해주더라는 겁니다. 등기부자가 등기를 신청하러 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갑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을과 가고 싶다. 난 병 너 누군지 모르니까 너랑은 가기 싫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면 열받은 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려우셔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된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대위소송이라고 불러요. 대위소송. 채무자를 대신하는 지위에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대위소송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때 법원은 병승소 판결을 내주겠죠. 승소 판결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판결이 확정이 됐다면 이제 채권자는 갑의 신청이 없어도 단독으로 판결서를 가지고 승선 등기 권리자로서 신청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되셨죠? 이때 이 판결서는 여기 판결서인데요. 판결서는 세 가지 내용이 기록이 돼요. 먼저 주문이 기록되겠죠. 주문은 어떻게 끝날까요?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하라 이렇게 나올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판결 이유도 기록이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원고도 기록이 됩니다. 원고는 누굴까요?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입니다. 즉 법원의 판결을 원하는 자, 원고라고 불러요. 원고 누굽니까? 네? 누구예요? 병. 그 다음에 피고는 누구죠? 가. 이렇게 판결의 내용이 기록이 될 겁니다. 근데 이 판결서는 효력이 주문과 이유의 판결의 효력이 있고요. 원고 피고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있는데 주문과 이유에 발생하는 판결의 효력을 판결의 객관적 효력 이렇게 불러요. 판결의 객관적 효력. 그 다음에 원고와 피고에게 발생하는 판결의 효력을 판결의 주관적 효력 이렇게 부릅니다. 주관적 효력.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 판결서는 원고와 피고에게만 효력이 있는 겁니다. 다른 자에게는 판결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이때 이 병은 이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하지 않고 판결서를 요 병은 을에게 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을이 요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느냐? 요게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신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요? 이 판결의 효력은 을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 이해가 되셔요? 그렇죠. 그런데 이 채무자가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채무자가 알았다면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다면 이 채무자는 알았다면 이 소송 절차에 참가를 해야 됩니다. 채무자가 알 수 있었다면이 아니라 알았다면 소송에 참가를 했어야 됩니다. 소송법에서. 그럼 소송에 참가를 했었다면 여기에는 누구도 기록이 될까요? 을도 기록이 됐어야 됩니다. 알았다면.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다면 소송에 참가해야만 되고 참가해야 됐다면 여기에 원고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이거 이해가 되셔요? 그렇다면 이때는 요 을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겠습니까? 미치는 겁니다. 판결의 효력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때는 알았다면 을은 이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조심하셔야 될 거는 알 수 있었다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 경우만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게 소송법의 내용이에요. 이걸 당사자 참가라고 불러요. 소송법에서. 되셨을까요? 되셨죠? 지문을 보시죠. 채권자 대위소송에서 채무자 을이 그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
채무자도 채권자가 얻은 승소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이제 이해가 되실까요? 되셨죠? 그 다음에 5번을 보시면 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난 경우에도 그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맞습니까? 다만 권리는 취득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5번을 보십니다. 등기 당사자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등기 신청 적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따라서 태아의 명의로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왜? 태아의 이름 자체가 등기부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맞아요. 2번 민법상 조합은 직접 조합 자신의 명의로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규칙이 만들어지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등기 신청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죠. 3번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법인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있죠. 왜? 사람이니까. 법인이니까. 4번 사립학교는 설립 주체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학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이 학교 자체는 각종 시설로 구성된 물건, 시설물이라고 했죠. 시설로 구성된 물건에 불과하니까 물건이에요. 사람이 아니니까 등기부에 이름을 올릴 수가 없다고 했죠. 그러면 소유자 이름으로 등기부에 이름을 올려야 되겠죠. 그러면 소유자는 사립학교는 규모가 큰 건 학교 법인이 소유자고요. 규모가 작은 것은 개인이 소유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5번 법인 아닌 사단은 사단의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맞습니까? 맞죠? 네. 아주 쉽죠, 문제들이. 6번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외국인은 여기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등기를 신청하겠죠. 그렇죠. 등기를 신청할 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방문 신청, 전자 신청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때 전자 신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뭘 갖춰야 된다고 했죠? 이 갑과 을이 자연인일 때는 그리고 법인일 때는 이렇게 둘로 나눠서 판단하는데 자연인도 둘로 나눠지죠. 내국인과 외국인. 이 내국인은 사용자 등록을 갖추면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거 교환에 다 집어넣었어요. 상세하게. 그 다음에 외국인은 사용자 등록을 갖춘 것만으로는 전자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외국인 등록이나 또는 국내 거소 신고를 해야지만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기억나셔요? 순수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 동포는 국내 거소 신고까지 해야지만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법인은 전자이용 등록이라는 걸 해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야지만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면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라고 했죠. 비법인 사단재단은 법인이 아니죠. 따라서 전자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비법인 사단재단은 뭐만 가능합니까?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고 했죠. 그러면 1번 외국인 등록을 하더라도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한 사용자 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아니죠. 외국인도 사용자 등록 가능하고 국내 거소 신고나 외국인 등록을 갖추면 전자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2번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관리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의 이름,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 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하지만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이게 해설이 잘못된 건데요. 이 비법인 사단재단은 대표자나 관리인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가 등기부에 기록이 돼야 된다고 했죠. 등기부에 기록해야 되니까 정확하게 기록해야 되겠죠. 따라서 주소증명정보와 주민등록증명정보도 첨부한다라고 했죠. 기억나셔요? 나시죠? 그래서 이 해설이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이행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관리자 또는 패소한 등기부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배수자는 등기 신청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4번 신탁 재산에 속하는 부동산 신탁 등기는 신탁자와 수탁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OX. 네?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했죠.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합니다. 따라서 신탁 등기 말소 등기도 수탁자가 단독 신청. 신탁 등기 말소회복 등기도 수탁자가 단독 신청. 신탁 등기 변경 등기도 수탁자가 단독 신청. 신탁 등기와 관련된 건 몽땅 수탁자가 단독 신청. 엄청 강조했죠. 네. 그 다음에 5번 전자표준 양식에 의한 등기 신청은 전자표준 양식은 전자라는 단어가 있어서 전자신청처럼 보인다고 했죠. 전자신청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방문신청. 따라서 전자신청의 경우는 자격자 대리인만 전자신청을 대리할 수 있지만 방문신청의 경우는 자격자 대리인이 필요가 없죠. 맞아요. 따라서 전자표준 양식에 의한 등기신청, 방문신청인데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자도 타인을 대리하여 등기를 전자신청할 수 있습니까? 아니 방문신청할 수 있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죠? 방문신청이니까 자격자 대리인이 필요가 없죠? 네. 그 다음에 7번을 가겠습니다.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병이 채무담보를 위하여 갑과 을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병은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에 있어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 뭐 당연한 건데요. 이거 뭐 어려운 문제로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이런 뜻이에요. 병이 을로부터 돈을 빌리고자 합니다. 얼마를? 10억 원을. 그냥 빌려주진 않겠죠.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그런데 병이 재산이 있다고 한다면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해서 저당권 설정해 주면 되겠죠. 그런데 재산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인 갑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갑이 을에게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한 겁니다. 그러면 저당권이 설정되기 위해서는 저당권 설정 계약이 필요하고 그리고 저당권 설정 등기까지 이루어져야지만 저당권이 설정이 되겠죠. 그럼 이 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등기부만 놓고 볼 때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네? 이익이 발생하는 자는 누구예요? 을 아닙니까? 10억의 채권, 그 다음에 저당권, 을이겠죠. 따라서 을은 등기 권리자가 됩니다.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굴까요? 갑입니까? 병입니까? 네? 저당권 등기가 이루어지면 소유권의 갑이 소유권은 처분 권능이 제한되죠. 따라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등기 의무자. 그래서 갑과 을이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이때 병은 뭐에 불과합니까? 채무자에 불과해요. 되셨나요?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병의 채무담보를 위하여 채무자는 누구란 뜻이죠? 병이란 뜻이죠. 갑과 을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갑과 을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네요. 그러면 담보도 갑이나 을이 제공하겠죠. 맞아요. 체결한 경우 병은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에 있어서 등기 신청 등기에 당사자 적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채무자에 불과하죠. 2번 17세인 갑은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에 있어서 등기 신청 능력을 갖지 아니한다. 그러면 등기 신청 능력은 우리 교재에 의하면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을 얘기하는 건데 17세는 의사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법에서 있죠. 의사 능력을 인정을 해줍니다. 보통 4살에서 5살만 넘으면 의사 능력은 인정을 받아요.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이 문제가 되는데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입니까? 아니면 공동 신청입니까? 단독 신청. 등기부자가 없죠. 그러면 등기부자가 없으니까 등기부자 행위 능력 여부를 판단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따라서 등기 신청 능력을 갖게 될 겁니다. 3번 성년 후견인 갑은 피성년인 을을 대리하여 등기 신청할 수 있다.
혹시 민법에서 성년 후견인, 비성년 후견인 들어보셨습니까? 그럼 성년 후견인은 무슨 뜻이에요? 성년을 후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맞아요? 그럼 비성년 후견인은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인가요? 성년 후견을 당하는 사람, 즉 아픈 사람. 그렇겠죠? 성년 후견을 당하는 사람, 아픈 사람. 그럼 성년 후견인이 뭐가 되죠? 법정 대리인이 되죠. 맞아요. 그리고 비성년 후견인은 뭐가 되죠? 한정 능력자가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성년 후견인 갑은 비성년 후견인 을을 대하여 등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법정 대리인으로서 등기 신청이 가능하겠죠. 5번을 보시면 갑으로부터 적법하게 등기 신청을 위임받은 을이 비한정 후견인이라도 등기 신청 능력을 갖는다. 그러면 또 비한정 후견인에 이걸 헷갈려 하셔요. 무슨 뜻일까요? 한정 후견을 당하는 사람. 무슨 뜻입니까? 아픈 사람. 맞아요. 그러면 얘는 행위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기보다는 제한 능력자죠. 민법에서 제한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에 의하면 대리인은 행위 능력을 요합니까? 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민법에 의하면. 민법에서 안 하셨어요? 했죠? 대리인이 행한 법률행위의 효과는 누구에게 기속이 돼요? 본인에게 기속이 됩니다. 대리인에게 기속되지를 않아요. 따라서 대리인의 이해관계와 연관이 없기 때문에 대리인은 행위 능력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민법에서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 대리인은 행위 능력을 요하지 않으니까 비한정 후견인도 등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행위 능력을 요하지 않으니까. 그렇겠죠? 8번을 보십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등기부에 반드시 기록해야 될 내용은 신청 정보에도 반드시 기록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지목, 소재 지번 이런 거 토지 등기부에 반드시 기록되죠. 따라서 신청 정보에도 기록이 될 겁니다. 또한 이 등기는 관할 등기소에 가서 신청함이 원칙이죠. 따라서 신청 정보에는 등기소의 표시도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원인 매매, 등기 목적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부에 기록되겠죠. 따라서 신청 정보에도 기록이 됩니다. 다만 대장 증명 정보는 신청 정보에 기록되는 내용이 아니라 신청 정보와 함께 첨부되는 정보예요. 따라서 대장 증명 정보는 신청 정보의 내용이 아니라 첨부 정보에 불과합니다. 이런 건 뭐 쉬운 거죠. 9번을 보십니다. 9번.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공동 신청이 요구되는 등기라 하더라도 다른 일방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이행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게 뭐죠? 승소한 등기 권리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는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하는 걸 얘기하겠죠. 2번. 갑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아직 등기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 매도인 갑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 등기를 생략하고 갑의 상속인이 등기 의무자가 되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게 뭐죠?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 맞아요. 네. 그렇죠. 또는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라고도 부릅니다. 3번.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수증자를 등기 권리자, 유언 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 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한다. 맞습니까? 맞죠? 공동 신청이니까 등기 의무자인 유언 집행자나 상속인은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야 되니까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되겠죠. 맞아요. 네, 포괄 유증이건 특정 유증이건. 4번.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신청할 수 있다. 맞습니까? 없다. 맞습니까? 잘 모르겠죠? 이건 쉬었다 하겠습니다. 판서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요
4번도 그렇고 5번도 그렇고 판서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